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생수를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통 이제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몇 모금 마시고 나서 뚜껑을 닫아놓은 후에 다시금 또 마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니까요. 이 페트병 뚜껑을 막 땄을 때 물 1ml당 한 마리였던 세균의 수가 이 시간이 지나고 한 모금을 마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세균의 수가 900마리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4만 마리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페트병 뚜껑을 따고 오래 두었다가 물을 마시는 건 정말 세균을 마시는 거더라고요. 네.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특히나 이제 세균의 활동이 활발해지고요. 번식의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되는데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를 마실 때는 입을 대지 않고요. 컵에 따라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재사용하지 않는 것, 페트병은 한번 사용하면 이제 재활용품에 버리는 것이 네. 좋다고 하니까 이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풀어준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알코올 성분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뇌 기능을 감소시킨다. 기본적으로 술에는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섞여 있는데 이 알코올은 뇌에 작용하는 중추신경 억제 약물이고요. 뇌에서 기분 좋아지는 물질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소량에서는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양이 많아지면 다양한 정신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장기간 오래 복용하면 뇌의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세계 2위. 과도한 음주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 인지 능력이 감소되고 정신 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돈 주고 마시는 독, 음주와 정신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술을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직 윤희영 씨는 젊으니까 와닿지가 않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각종 암을 비롯해서 심혈관 질환, 또 치매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지게 되는데 그 위험이 또 어디 건강뿐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이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 평균을 넘는다고 합니다. 네, 정말 끊고는 싶은데 쉽게 끊을 수 없는 분들이 오늘 상당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음주와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건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홍석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금연과 함께 사실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 쉬운 게 바로 금주거든요. 네. 술 약속 많은 분들은 2주치, 3주치가 이미 꽉 채워진 분들이 그럼요. 많이 계세요. 윤희영 씨는 우리 건강 플러스 방송하기 전날만 안 드신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네. 이 술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걸까요,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술이라는 물질에는 알코올이라고 하는 약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의 특성을 아시려면 알코올 약물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알코올은 우리 뇌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또 뇌를 억제하는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잠도 잘 오고 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당히 습관성이 높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고요. 자주 마시면 내성도 발생하고 술을 먹지 않으면 금단이 발생하는 이런 중독이 유발될 수 있는 약물인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술을 마실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은 그냥 일반 음료나 음식과는 다르게 약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술 이야기를 하니까 집중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만 마셨을 때는 어느 정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 적정량을 넘어서게 되면 기분이 과하게 업되거나 네. 또 어떤 분들은 인사불성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술은 좀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술의 음주량에 따른 특징도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술을 처음 소량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소량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기분도 좋아지고 뇌의 과활성을 좀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불안도 줄어들고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많아지면 그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유발됩니다. 뇌가 많이 억제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주의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알코올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 때문에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인이나 어떤 주위 가족, 사회적인 폐해가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과하게 먹는 건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사회적 폐해 말씀하셨는데 음주 운전이 탁 떠올리네요. 네. 사실 이제 술이 간이나 심장 같은 장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또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알코올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그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뇌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중추신경 억제제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이 중추신경 억제제는 우리 뇌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이성을 담당하고 어떤 올바른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이 다 억제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생각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판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뇌에는 이제 소뇌라고 하는 부위는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런 부위의 기능이 억제되면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비틀거리거나 언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이 취하면은 말이 느려지거나 발음이 꼬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변형계라고 하는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감정 조절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뭐 술 취하면 울고 막 이런 분들도 생기고 또는 과격해지는 이런 경우들 생깁니다. 그래서 술이 과해지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뇌가 억제돼서 우리한테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약간 임세혁 아나운서도 말을 했지만 술하면 음주운전이 가장 먼저 좀 떠올려지긴 하는데요. 이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좀 나누어지고 또 기준은 어떻게 되고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음주량이 늘어나면 우리 몸 안에 피 안에 알코올 성분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라 합니다. 정확하게는 혈액 100cc 안에 어느 정도 알코올이 들어와 있냐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요. 제일 많이 한 건 피를 뽑으면 저희가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가 있고요. 또는 호흡을 통해서도 일부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보통 이제 조금 20도 이런 소주를 먹으면 한 잔 정도 먹으면 알코올이 한 10g에서 11g 정도가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70kg 남성 입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7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보통은 예전 기준에 저희가 이제 혈중 알코올도 0.05 그러면 이제 음주 단속이 걸리는 기준이었는데 이게 보통 소주 3잔 정도고 법적으로는 소주 3잔 정도 먹으면 취했다고 보고 이제 운전을 못하도록 했던 거고요. 네. 6잔, 뭐 보통 소주 한 병이 한 7잔 반 나오니까요. 한 병 가까이 드시면 이제 0.1 이상이 올라가게 되고 보통 그럼 이제 만취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뇌의 기능은 점점 더 마비가 되기 때문에 뇌의 기능에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요. 0.1이 넘어가서부터는 뇌의 기능이나 신체 활동을 억제하면서 문제를 유발하고요. 0.2가 넘어가게 되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지고 혼돈이 일어나거나 구토가 일어나거나 잠이 들어버리거나 인사불성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혈중 알코올도 0.5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호흡마비나 어떤 혼수 상태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갖고 있는 독성은 저희가 생각보다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술을 마시는 양이나 횟수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네. 같은데요. 뇌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뇌의 어느 부위에 이제 알코올이 작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주사라고 보통 부르는 뇌가 술을 먹었을 때 뇌에서 반응하는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술 취하면은 뭔가 논리적인 생각을 못하거나 말이 많아지거나 잘 못 참거나 이런 건 보통 저희가 전두엽이라 부르는 이마엽이라 부르는 부위가 마비가 되면서 일어나고요. 혀가 꼬부라지는 건 이제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부위에 영향이 오면 일어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변형계라는 부분에 이제 마비가 일어나면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성욕이 지나치게 올라가서 어떤 성적인 일탈이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필름이 끊어지는 부분인데 해마라는 부위에 마비가 일어나면 필름이 끊어져서 술 먹은 이후에 기억들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거는 순례라고 하는 호흡을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가 억제가 되면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술을 마시고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저 슬라이드 한 장에 다 축약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이제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라고 하셨죠. 보통 블랙아웃이라고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저는 블랙아웃이 된 적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하고 되게 굉장히 가볍게 넘겼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름이 끊어졌다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 내가 기능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이상, 뭐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0.1에서 0.2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뇌의 해마라인 부위에 마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 전에 이전의 기억들은 멀쩡하니까 본인은 필름이 끊어져도 멀쩡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주위에서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다음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가 마비됐었기 때문에. 이 해마라는 부위가 특히 치매와 연관된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해마가 마비가 됐다는 건 해마의 뇌세포들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면 추후에 이제 치매가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 신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알코올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에 급성을 좀 살펴봤다면요. 만성인 경우는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성적으로는? 급성 증상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제법 있죠. 기분이 좋아지고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근데 만성적인 부분은 단 하나도 좋은 부분이 없습니다. 네. 술을 장기간 먹으면 정신 건강에는 심각한 어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상태가 유발되기도 하고요. 또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원래는 술 먹으면서 굉장히 주위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얘기 들었던 분들이 장기간 술을 먹다 보면 성격이 모나고 주위에서 이제 싫어하는 사람을 변해서 성격의 변화가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떤 범죄나 이런 어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치매로 유발될 수가 있고요. 이런 단계가 넘어가면 치매부터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네. 이 처음에 수면 장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잠을 청하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술을 마시다 보면 이 중간중간 잠을 잘 때 잘 깨더라고요. 이게 초반에는 잠을 잘 청할 수 있기는 해도 이 중간에 깨는 거면 수면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떤가요?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뇌를 억제하기 때문에 잠이 빨리 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술은 계속 몸에서 분해가 되죠. 그러면서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면서 잠이 같이 깨도록 만듭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수면제나 뭐 이런 약물들은 일정 시간 동일한 농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계속 잠을 잘 수 있지만 술은 계속 내가 술을 먹고 있지 않으나 혈중 약물 농도가 떨어지면서 결국 다시 잠이 깨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초기에는 술을 먹으면 잠이 잘 오는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술이 깨면서 자꾸 잠을 깨기 때문에 토끼잠을 잔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특히 만성적으로 장기간 술을 먹는 분들은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이제 자다가 깨되고 하는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서 잠을 깊이 못 자기 때문에 다음날 더 숙취에 휘달리기도 하고요. 잠을 자려고 술을 드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그중에 하나가 우울감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드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더 이제 알코올에 의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악순환이 반복되면 또 어떤 결과를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술을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을 먹으면 뇌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좀 우울한 기분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우울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수면 장애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술을 먹으면 그런 기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게 이제 우울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알코올에 의존하는 분들의 3분의 2 정도가 우울증이 유발되고요. 또 우울증인 환자분들이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알코올 의존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우울한 느낌을 좀 없애려고 술에 의존하는 분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데요. 남성분들은 이제 좀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 혼자 집에서 키친 드렁크라 그래서 이제 우울하거나 좀 힘들 때
술로도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술을 먹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면 예후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불안장애인 분들도 술을 많이 먹는데요. 마찬가지로 불안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술을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술이 갖고 있는 특성상 불안이 줄어드는 것은 한순간일 뿐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술을 먹으면 불안을 더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안장애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또 술을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회사에서 업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아닐까요 싶은데요. 저도 사실 이제 술을 마실 때 술 먹고 이제 스트레스 풀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정말 궁금한 게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정말 풀릴까요? 그날 하루는 풀리겠죠. 네. 왜냐하면 네. 술이 갖고 있는 특성이 뇌를 억제하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일은 풀립니다. 하지만 술을 먹은 다음 날이 문제죠. 술 먹은 다음 날은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술이 깬 다음 날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더 까칠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술로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건 사실은 허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음주와 정신 건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술. 하지만 그 양과 빈도가 과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알코올 중독 전 단계인 알코올 의존증은 말 그대로 술을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져 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예상외로 중장년층 남성보다 20, 30대 여성들의 비율이 높다. 평소에 술을 어떻게 드세요? 저는 평소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술 마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드시는 평균 양은 음주량은 얼마나 되실까요? 한 번 먹을 때 한 2병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술 드시다가 필름이 끊어져 본 경험도 있으신가요? 네, 술을 먹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게 과해지다 보면 필름이 끊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본인한테 술을 좀 줄이거나 끊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네,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께서 한 번씩 술을 좀 끊어보면 어떨지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여성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남성보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달리 빨리 취하고 음주 장애도 많아지는데 여성의 잦은 음주는 생리불순, 대사증후군은 물론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까지 초래한다. 이 환자는 아직 젊은 나이라서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량이 많고 음주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서 이런 현재 음주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유병되는 기간이 절반 이하로 짧기 때문에 초기부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알코올은 행동과 기분에 직접 관여하는 정신활성 물질이다. 술을 자주 많이 마시던 사람이 중단하게 되면 두근거림이나 식은땀, 불면 등의 금단 현상을 겪을 수 있다. 평소에 술을 어떻게 드시나요? 좀 매일 먹고 있습니다. 음주량은 얼마나 드십니까? 소주 한 3병 정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술을 안 드시면 좀 불편한 현상이 일어나시던가요? 술을 안 먹으면 좀 잠을 못 잡니다. 혹시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이런 현상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네, 이번에 좀 치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면 뇌에 위축이 일어난다.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대뇌의 위축이 심해지는데 하루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치매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 환자분은 알코올 중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가능한 빨리 치료가 시작돼야 되고요. 다행히 환자가 치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약물 치료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동기 강화 치료 그 외에 본인에게 필요한 치료 기법을 통해서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약으로 분류한 중독물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술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어 술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금주가 어렵다면 적정한 수준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경우에 술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좀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빨리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질환인 알코올 중독은 만성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이후에 굉장히 삶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에 완치 개념은 없다. 그만큼 평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음주 때문에 불화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시는 등 스스로의 조절이 불가능하다면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다. 한두 잔은 괜찮다는 위험한 착각. 돈을 주고 마시는 독배.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음주와 정신 건강에 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심각한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심해지면 지속적인 영구적인 기억 장애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잘 챙겨 먹지 않는 분들, 음주를 계속하시는 분들은 뇌세포가 술에 쩔어서 이게 그냥 기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뇌세포 자체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저한 기억 상실이 일어나고요. 예전 기억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지만 최근 기억에 현저한 장애가 일어나면서 필름이 끊어진 상태를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최근에 있는 기억을 거의 못하는 이런 기억 장애 증후군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해마가 반복적으로 좀 마비가 됐을 때 이제 치매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기 전에 한 20% 정도가 치매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중간에 대사가 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뇌에 독성으로 작용해서 뇌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네. 10년, 20년, 30년 계속 뇌에 해로운 물질인 이 알코올이 들어와서 뇌세포를 파괴시키기 시작하면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되면 벌써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 걸 본인이 느끼기 시작하고요. 이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치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치매는 한 번 발생하면 원상복귀는 불가능하고 이제 더 진행을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매일같이 소주를 드시는 분들, 맥주를 드시는 분들, 와인을 드시는 분들,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혹시나 내가 이게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좀 걱정할 수가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 매일 술을 먹는다라는 게 알코올 중독의 진단 기준에는 없습니다. 네. 근데 흔히 가장 많이 얘기해 우리 아버지 매일 술 드시는데 중독자 아니시냐 물어보는데 사실 그거 갖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분이 술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지가 포커스고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느냐 본인이 이런 조절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단순히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변화가 일어나서 술을 조절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상실이 되고 음주를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갈망이라고 하는 게 일반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지고 또 관련해서 내가 술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술이 너무너무 마시고 싶어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 한 번 술을 입에 대면 조절을 못하는 분들 의학적으로는 이제 음주에 대한 집착, 조절 능력의 상실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사고상의 왜곡들이 발생해 있는 이런 만성적인 질병을 저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단순히 그냥 개인의 의지의 문제나 어떤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라 뇌의 질병이고 술을 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뇌의 질병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드라마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그려낼 때, 표현할 때 이 손을 떨거나 아니면 불안해하거나 이런 증상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실제 알코올 중독자들의 이 증상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손 떠는 거나 불안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술을 먹다가 먹지 않으면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증상이 있는데요. 술을 먹고 싶은 욕구가 우리 일반인들이 오늘 한 잔 하고 싶다 하는 거랑 중독이 된 사람이 술을 먹고 싶은 욕구는 천지 차이입니다. 한 3일 정도 우리가 물을 못 마셨을 때 느낌,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 그런 식의 이제 갈망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게 매우 참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술을 먹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거나 돈을 사용하거나 술을 구하는데 집안에서 몰래 탈출해서라도 먹거나 이런 이제 강박적으로 술을 먹으려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그와 관련된 어떤 사고나 행동이 다 술을 먹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이제 술을 조절하는 능력은 상실이 되고 술 먹는 양은 계속 늘어나면서 같은 양으로는 더 이상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소주를 3병 먹던 분이 4병으로 넘어가고 5병을 넘어가고 술을 먹지 않으면 손떨림, 불면, 불안, 식은땀, 뭐 구역, 구토, 심지어 어떤 분은 간질발작, 환각을 경험하는 이런 금단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술을 먹기 때문에 당연히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게 이 알코올 중독의 증상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은 이제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 그 횟수가 아니라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언뜻 말씀하셨는데 그럼 알코올 중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질병명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코올 사용 장애의 진단 기준은 본인의 역할을 술을 마심으로써 제대로 수행을 못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면 학교를 가거나 공부를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고요.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출근을 하거나 정시에 출근을 하거나 직장 업무를 하는 게 술 때문에 잘 안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해로운 결과가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 술을 줄이는 쪽으로 결과가 가는데 해로운 결과가 있음에도 계속 음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술이 점점 늘어나는 내성과 아까 말씀드린 술을 먹지 않으면 금단 그리고 술 먹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요. 술을 조절하려는 능력이 점점 상실이 되고 이런 항목들을 저희가 한 11가지 정도를 보게 되고요. 이 중에 2개 이상이 있으면 벌써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건 경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는 이거 알코올 남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4개 이상이면 중등도 알코올 사용 장애, 6개 이상 해당되면 중증 알코올 사용 장애 이런 식으로 진단하게 되니까요. 실제 본인이 이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게 2개 이상 있는 분들은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이 됐을 경우 빨리 치료를 좀 받아봐야 할 텐데요. 어떤 치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만성적인 질환이고 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보통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상의 왜곡이 있어서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치료적 도움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본인이 치료받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열심히 치료받는 분들한테는 아래와 같은 한 4가지 정도의 항목에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면 회복되는 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치료는 일단 생물학적 치료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술을 많이 먹고 술을 먹지 않으면 금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뇌의 변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독 치료라고 해서 술 기운을 뇌에서 좀 빼내고요. 또 금단을 좀 완화시켜주고 술이 막 땡기는 갈망감을 줄여줄 수 있는 약들을 쓰게 되고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이런 약물 치료를 통해서 술을 먹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제공해주는 이런 생물학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2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정신치료라는 걸 하게 되고요. 본인이 술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생각과 습관을 만드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인지행동 치료, 지속적인 단주의 의지를 북돋아드릴 수 있는 동기 강화 치료, 이런 심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환경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주위 환경을 좀 바꿔주고 술 안 먹는 분들과의 모임을 자꾸 만들어주고 가족이나 주위 친구들이 술을 권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치료들,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의 변화를 좀 갖고 있는 영적인 치료, 이런 4가지 영역의 치료를 하게 되면 술을 끊고 온전한 회복의 길로 변화가 일어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술을 마셔야 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마시는 게 좋을까요? 보통 저희가 이제 적당히 마신다는 개념이 어떤 분들은 뭐 소주 2-3병씩 먹어도 나는 그냥 적당히 마시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저위험 음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 소주 한 병 이하로 남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이하 이 정도 먹어야 큰 위험이 없다. 여성은 그 절반입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토탈 음주량이 소주 한 병 이하.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큰 어려움 없이 이제 흔히 말하는 애주가로 평생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술자리 분위기나 이런 데 따라서 좀 많이 먹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감 음주 원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지금 술을 먹으면서 취하지 않을까? 혹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나 이런 건 아닐까? 천천히 마시고 대화하면서 마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야 내가 혹시 취한 것 같으면 미리 알려줘. 정신 놓고 넋 놓고 술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하기 전까지 마시겠다. 또 책임 음주라고 요새 많이 얘기를 하죠. 특히 음주운전 같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은 운전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음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건강 플러스를 시청하시면서 내가 중독은 아니지만 나의 음주 습관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오디트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10가지 항목이고요. 항목별로 잠깐 질문을 보면 내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술 마시는 빈도, 그리고 한 번에 어느 정도 양을 마시는지, 과음하는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술을 마시다가 멈출 수 없었던 경우가 있는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또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하는 일이 있는지, 필름이 끊어진 적이 있는지, 술 때문에 나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는지, 주위에서 술 좀 끊어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빈도별로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고요. 총 10가지의 만점이 4점이니까 40점이 만점입니다. 네. 40점 맞으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날.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점수가 높아지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한 10점 이하 미만, 그래서 9점까지는 정상이라고 보고요. 여성분들은 5점까지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적정 음주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음주하시는 부분에 변화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남성이 10점이 넘어가거나 여성이 6점이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위험 음주군에 해당이 되십니다.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해야죠. 아, 내가 상습적인 과음자구나. 그래서 술을 줄여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절주가 필요한 군이고요. 더 넘어가면 남성은 20점 이상, 여성은 10점 이상이 되면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술을 좀 끊으실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건 선별 검사 때문에 이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내가 현재 음주하는 패턴이 양상이 중독자들이 먹는 거랑 비슷하게 먹고 있구나. 그럼 이대로 계속 먹으면 나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위험 예비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란불. 이 노란불은 어떤 걸 좀 지켜야 될까요? 절주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절주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막연히 술 좀 줄여야지 이 얘기는 벌써 10년째 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네. 지켜지지가 않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주를 해야 되냐는 부분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술 먹는 횟수는 2회 이하로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한 번에 음주량은 보통 소주 반병.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어떤 분들은 요새는 일이 많으니까 내년부터 시작할게요. 뭐 그렇게 하면 사실 시작하기 어렵고요.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음주량, 음주 시간, 목표 귀가 시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나 이제 절주를 시작했어 하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술자리에 가실 때도 항상 내가 술을 과하지 않도록 옆에서 좀 잘 지켜줘, 도와줘 이렇게 하는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가능한 절주를 실천하고 주위에다가 알려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절주를 성공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노란불이지만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알코올 사용장애 빨간불. 네. 이분들일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더 뭔가 확실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절주가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 증상이 조절 능력의 상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술이 일단 들어가면 술을 먹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줄인다는 건 이분들한테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술을 끊으셔야죠. 그래서 맨정신일 때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본인 의지로 술을 끊겠다는 게 되시면 가장 좋지만 많은 분들이 그게 잘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약물 치료나 심리 상담을 통해서 술을 끊는 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은 훨씬 단주를 성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음주와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술은 한 번에 과음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더 해롭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둘 다 뭐 해로울 수 있지만 건강, 그러니까 신체 건강만 보면 매일 먹는 분이 더 안 좋고요. 정신 건강은 아까 저 한 번에 폭음을 하면 그날 이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건강을 신체 건강만 따지면은 한 번 술을 드시면 2, 3일은 쉬어주시는 게 간도 휴식을 해야 되니까요. 그게 좋은 음주법이고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 정신적인 문제를 술이 취했을 때 생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음주량이 한 3잔, 4잔이 넘어가지 않도록 적정 음주를 지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주량도 줄이고 음주 빈도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 다음으로 술을 끊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은 술을 끊으면 두통이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끊으면 두통이 생깁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분들은 술을 마시면 두통이 생기죠. 술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나 또 술이 뇌의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숙취의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고 나서 그날 술이 깰 때부터 두통이 일어나는데요.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거꾸로 술을 먹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맨정신이 되면 두통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술을 끊고 있으면 계속 두통이나 이런 금단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술을 끊고 나면 오히려 두통이 생기고 술을 먹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건 사실 알코올 중독의 금단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과거에는 소량의 음주는 오히려 심장병의 예방 효과가 있다. 특히 뭐 적포도주 이런 게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후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틀린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얘기했던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보다 한두 잔 먹는 사람이 심장병이 덜 생기더라라는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술을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이 이미 심장병이 발생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술은 한 잔이라도 먹으면 결국 건강에는 무조건 해롭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몸에 해로운 물질인데 그래도 저희가 보통 한두 잔까지는 크게 해롭지 않다고요. 그 이상을 먹게 되면 점점점 그 먹는 양에 비례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술을 마신 후 조깅이나 사우나를 하면 술이 빨리 깬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다음날 숙취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숙취를 이겨나가려고 이런 그 사우나 조깅을 하시면 숙취가 좀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술이 빨리 깨는 건 아니고요. 술이 빨리 깨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휴식과 영양 섭취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고 뭐 음식을 드시고 잠을 많이 주무시는 게 숙취가 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조깅이나 이런 이 사우나를 하면 오히려 그 땀이 나면서 탈수가 유발될 수 있는데요. 술을 먹으면 다음날 목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사실 탈수가 유발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거기서 더 땀을 빼는 거는 탈수가 더 유발돼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탈수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술 마실 때 물과 함께 마시면은 덜 취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예, 덜 취할 리는 없죠. 들어온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몸에 흡수된 만큼 취하는 건 동일한데요. 다음 날 숙취가 좀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좀 빨리 깨는 다음 날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마시는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만큼 내가 취하는 건 거기 때문에 덜 취하지는 않습니다. 네. 덜 취하려면 술을 덜 마셔야 되는 거고요. 네. 대신 물을 많이 마시면은 어떤 영양 섭취를 많이 하면 다음 날 좀 편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음주와 정신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소주 반병 정도 반주를 하고 있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으면 건강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저녁 드시면서 한 반병 정도 식사와 함께 드신다고 했는데 이게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셨네요. 어떻습니까? 뭐 식사도 하지 않고 드시는 것보다는 낫죠. 네. 하지만 매일 이렇게 반주로 술을 드시는 거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술 자체는 술 안에 든 알코올은 습관성을 유발하는 중독성 약물이기 때문에 이 중독성 약물을 매일 섭취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술을 찾게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처음엔 반 병씩만 먹던 분들도 어느 순간 점점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건강만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반 병씩 지속적으로 먹는 것도 신체 건강에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당뇨, 고혈압, 기타 간 질환, 질병을 유발하고 치매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반주로 드시는 습관은 좋지가 않고요. 한 번 술을 드시면은 최소 이틀에서 3일은 쉬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 가운데 여자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여성들이 알코올 중독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알코올 중독에 여성들이 더 취약한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셨는데요.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알코올 중독은 남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당연히 중독자에는 남녀 비가 남성이 훨씬 많은데 최근에 여성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성분들이 술을 먹는 건 남자에 비해서 더 문제가 유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동일한 아까 그래서 그 선별 검사에서 점수가 훨씬 낮게 설정이 돼 있죠. 그 이유는 여성분들은 우리 위에서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좀 남성에 비해 적습니다. 그리고 몸에 체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이 알코올이 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동일한 술을 마셔도 건강에도 더 많은 손상을 입게 되고요. 중독으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기간도 남성분들은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잡는데 여성분들은 7, 8년, 절반 정도 기간에 그래서 젊은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술에 더 취약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더 조심해서 더 적은 양으로 술을 드시는 게 여성분들한테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 끝으로 음주와 정신 건강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주와 정신 건강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음주와 정신 건강은 적과의 동침이다. 어떤 뜻이냐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건강의 문제나 정신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술이라는 부분은 떼놓을 수는 없지만 제가 동침은 해야 되지만 하지만 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내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전 M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음주와 정신 건강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신건강의학과 오홍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술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악마가 일일이 그 사람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는요, 술을 대신 보낸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음주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긴 하지만요. 꼭 마셔야 한다면 그 주기와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셔야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제자리에 새로운 남성 아나운서가 윤희영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도 건강 플러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